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어제 5차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8일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초 공수처 출범을 시키겠다는 여권의 일정도 다소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이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다시 또 열흘 뒤로 미뤄졌습니다. 야당 측 후보 추천위원이 한 명이 지금 공석이다 보니 그걸 충원을 해서 28일에 다시 여는 쪽으로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 이런 공감대 형성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이 일정 부분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추미애 장관이 왜 이런 제안을 했다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먼저 보기는 좀 좋았어요. 지금 여야 매일 싸우는 정치만 하는데 모처럼 보기 좋게 협상을 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5달이 넘었지만 공수처가 출범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명이 또 결혼이 돼가지고 예. 국민의힘에서 한 명 결혼을 좀 충원해달라 국회의장에게 요청을 했고 또 국회의장이 요청을 받아들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회의에서 어제 회의죠. 여당 추천위원들 다 반대를 했지만은 추미애 장관이 아니다. 국회의장도 요청을 했으니까 우리가 좀 원만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수용을 하자. 그래가지고 극적으로 타게 됐는데요. 왜 그랬을까? 역시 이제 예. 첫 번째로는 모양 갖추기 같아요. 계속해서 뭐 절차적인 흠결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좀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춰보자 하는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법적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한 명을 충원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또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역시 이제 공수처의 어떤 정치적인 독립성, 중립성을 좀 갖추겠다라는 이제 명분 쌓기 같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역시 이제 개인의 이미지 관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검찰 개혁을 이끌어가면서 굉장히 여권 지지 성향의 지지자들로부터는 지지를 받았지만은 중도 성향의 시민들로부터는 싸움닭 이미지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추미애 장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대선의 꿈도 있고 또 서울시장 선거의 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상당히 좀 포용하는 그런 지도자, 또 뭐 성숙한 지도자 그런 이미지를 갖추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중지안을 내서 타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숨고르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상당히 지금 지난 1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국회에서 야당의 피터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이제는 약간의 숨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다.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절차의 정당성을 존중하는 그런 명분 그리고 야당을 배려하는 모양새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한 명이 사퇴했기 때문에 추천위원이 다 찰 때까지 기다려서 해야 된다. 그러나 여당 입장에서는 이미 추천위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예. 추천위가 구성이 돼서 활동한 상태에서 추천위원이 사퇴를 했다면 이미 추천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새로운 추천위원을 채워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또한 정당성에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 공수처법에 보면은 국회의장이 추천인이 거리가 되면 10일 이내에 이것에 대해서 해당 교수단체에 추천을 요청을 하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그리고 법학교수회 회장 둘 중에 한 명이라든가 두 명을 추천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법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이상 그리고 또 이것이 국민의힘에서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이유로는 그 야당 후보 추천위원이 공석이었고 이걸 좀 채우자라는 것을 박병석 국회의장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이 길이 좀 연기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로는 그 내면적으로는 공수처장 후보
새로운 인물을 좀 등장시키기 위함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그런 시각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게 이제 아주 새로운 변수로 등장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이제 어제 다 할 걸로 봤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2명의 후보자로 압축이 될 걸로 봤거든요. 이미 이제 아시겠지만은 5차 4차 회의 관련해 가지고 2명으로 압축이 됐어요. 예.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그리고 전현정 변호사.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제 회의하면서 새로운 추천도 받아주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새로운 인물이 누굴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혹시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여권에서 준비한 인물이 따로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될지는 다시 원점에서 또 시작된 그런 상황이니까 전혀 지금 감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예. 2명으로 누가 압축이 될지 그럼 이제 2명 추천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또 그리고 국민들도 바라고 싶은 것은 초대 공수처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적인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거기에 좀 걸맞는 그런 인물이 좀 뽑혔으면 좋겠다, 추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진 사퇴한 두 후보자가 지금 석동현, 한명관 전 검사장인데 석동현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야당 추천한 인물이고 한명관 전 검사장은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런 공석인 것들도 각자 이런 추천한 그런 곳에서도 새로운 인물들을 꼭 올려야 되는 건 아니죠. 꼭 올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예. 지금 이제 열어놨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우리가 뭐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누가 올지 지금 전혀 변수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린 대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그 이현 변호사,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이현 변호사가 비판한 것이 기존에 그 민주당 쪽에서 추천한 그 김진욱 선임연구관 예. 그리고 전현정 변호사 물론 뭐 추미애 장관이 추천했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경험 부족이 있다고 상당히 비판의 날을 상당히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추천위원을 한다는 것은 석동현 변호사도 사퇴를 했고 그리고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한명관 변호사도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야당의 그런 비판적인 논조를 일정 부분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전체적인 모양새가 상당히 부드럽지 않을까 해서 운영 의무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고민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28일에 다시 회의를 열면 뭐 당초에는 내년 초에는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라는 게 청와대와 그 여당의 좀 목표였던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과거 발언도 그렇고 뭐 지인 채용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고 공개적으로 본인의 그 과거 표현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까지 그렇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발목을 잡겠습니까? 지금 이제 본인이 SH 공사 사장일 때 예. 한 발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발언이 이제 특히 회의록으로 임원 회의석상에서 했던 회의록으로 다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공공임대주택 관련 발언, 또 하나는 구역 사고 관련 발언이거든요. 네. 이 공유주택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은 본인이 입주자들의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을 상당히 고려하자라는 이제 좋은 맥락에서 했지만은 거기 보면 이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아예 못 사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구역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개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제 그 젊은 청년, 그 청년이 제대로 잘했으면은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서울시 전체가 시끄럽게 돼야 되느냐. 그리고 서울시장이 마치 뭐 큰 문제를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라면서 이 문제를 그 청년의 개인의 실수로, 문제로 예. 상당히 좁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실제 사고를 보면은 그 이제 비정규직 청년이 안전수칙을 안 지킨 것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지하철 서울 1호선부터 4호선까지는 열차 자동 제어 장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조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로 하다 보니까 지금 집중타를 받고 있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도 상당히 좀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 무겁게 반성한다라고 이제 사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 맹비난했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책을 지적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 변창흠 후보자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을 위반한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당히 청문회 과정에서 좀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야권은 뭐 변 후보자에 대해서 내정을 처리하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 사실 그 예산 전국에서 크게 의석수가 밀리면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국민의힘이 이번 청문회 전국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칼을 갈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정말 한 방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지금 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비하 발언 이런 것들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과거에 그 영끌 대출도 2006년도에 카드사에 수억을 해서 방배동에 아파트 산 것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이제 그 비하 발언 중에서도 공유주택 입주자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면서 공유주택, 임대주택이죠.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대책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율 배반적인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공정과 정의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상당히 배치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금까지 청문회를 보면은 스스로 중도 포기하는 사례라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나온 것은 물론 엄청나게 큰 이거 인권적인 문제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용서하지 못할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도 보지만 네. 이것에 대해서 여권이라든가 인사권자가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이것을 임명하냐 처리하냐 그런 차이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 상황에 봤을 때는 이 정도는 거의 다 지금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시 재송부 요청을 해서 청와대가 임명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거보다 더 큰 리스크가 나온다면 여기에 대해서 임명 처리라든가 자진 사퇴를 하겠지만 지금 일단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변창흠 후보자께서는 지금 유감 표명과 죄송하다는 그런 표현을 지금 보도자료를 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청문회를 일단 지켜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야당이 새로운 무언가를 더 터뜨리지 않는 한 지금까지 나온 이런 논란을 가지고는 이미 한 차례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더 새로울 것도 없을 것이고 대통령 역시도 지명을 좀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신 거네요. 상당히 이제 비판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러지만 이 비판이 지금 뭐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코로나19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신문지상이라든가 언론을 전부 장악할 그런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는 화요일에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해달라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릴 건데 이를 앞두고 뭐 정치권에서는 뭐 이미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많은 뉴스를 통해서도 좀 전해드린 내용입니다만 윤석열 총장이 그 소송 대상을 두고 대통령이다라고 했다가 하루가 지나고 나서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다 이렇게 또 정정을 하면서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걸 두고 여당에서는 말바꾸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당에서는 논점 흐리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루 만에 말을 바꿨으니까요. 말을 바꾼 것은 이제 팩트고 사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조금 명분이 없는 거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날에는 이거는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날은 아니다. 이거는 적법하게 하지 않은 부당하고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한 추미애 법무장관 그리고 그 주변 인물에 대한 소송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왜 이렇게 하루 만에 바꿨을까라는 게 이제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역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법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국가공무원법상 분명하게 이 소송의 대상자는 장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실제로 인사 재청권을 행사한 재청권자 그리고 징계를 청구한 청구권자가 다 추미애 법무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굉장히 법적 절차를 중요하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본인의 투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본인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소송의 대상자가 맞다라고 제가 볼 때는 수정을 한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여권에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 지금 항명을 하고 있는 거다.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윤석열 대 추미애 프레임이 훨씬 싸우기가 좋지 윤석열 대 문재인 프레임으로 갈 경우는 상당히 정치적인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다. 실제로 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직 2개월 받으면서 사유 중에 하나가 정치 중립 훼손의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으로 본인이 대권에 도전하려고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각을 만들어서 정치적인 희생양을 만들고 정치적인 위상을 키워가지고 대권에 도전한 건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계속 받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좀 수정한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제 분석이 됩니다. 예. 글쎄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에 대한 해임 권한도 대통령한테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보면은 그 절차가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여기에 징계가 확정되는 그런 통상적인 경우를 보면 임명을 하거나 어떤 기관의 인사로서 들어온 다음에 이 어떤 징계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징계의 결정 권한은 그 기관의 장이 그것을 결정해서 통보하는 그런 순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임명권 측면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애초에 이 법을 만들 때 그러면 그것을 징계 결정도 나중에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장관이 이것을 지금 징계를 주도하고 마지막에 징계위도 구성하고 그래서 구성권자가 장관이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이 윤석열 측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재가를 한 대통령을 상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징계를 의결하고 결정한 장관을 통해서 할 것이냐 약간의 혼선이 있지만 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은 뭐 국정 전반에 대한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마지막에 가서 어떤 일개 사안이라든가 기관의 장관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속 기관의 장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애초에는 약간의 혼선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 추미애 장관 사의 밝힌 데 대해서 재심임해야 한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벌써 뭐 23만이 훌쩍 넘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또 25만이 넘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며칠 사이에 급속도로 지금 숫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도 철회해야 한다라는 그 국민청원도 굉장히 좀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추미애 장관에 대한 재신임을 해야 한다라는 청원이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뭐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사의 표명을 전달받은 자리에서 사실상 맥락을 보면은 수용한 그런 의미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대적인 임무를 잘 완수했다라고 했거든요. 네. 완수했다는 건 이제 임무가 끝났으니까 높이 이제 평가한다, 자동으로 뭐 이런 그렇습니다. 표현도 이제 있었죠. 바꿔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대통령께서 사의를 반려할 그런 뜻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사표를 반려하는 거죠. 사의를 반려하는 거죠. 그런데 일제히 그런 얘기가 없고 오히려 임무 완수했다. 그러니까 수고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추미애와 윤석열의 이 싸움 갈등, 이 구도가 계속될 경우에는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윤석열 추미애 싸움이 계속되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요. 30% 후반대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국면 전환해 줄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2차 개각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구정 이전에는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도 앞으로 뭐 대선을 도전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서울시장에 도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자연스럽게 개각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미애 법무장관은 명예롭게 퇴진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주면서 제가 볼 때는 교체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배정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